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수영 교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학생,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취업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지 그 큰 그림, 빅 픽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저도 제 지도 학생들이나 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는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 기간 지속이 되어 왔었고요. 이전에는 3포 세대, 흑수저, 헬조선 논란으로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청년들 취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청년 취업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요약하자면 청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계셨다면 아니면 계신다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눈높이가 높다. 요새 아이들은 어려움을 모른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취업을 포기할 수는 없죠.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소득이 없으면 생활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활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존감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따라서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구조적인 측면과 또 이에 대응하는 개인적인 측면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본 영상에서는 첫 번째, 즉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일을 구하려는 개인들이 있어야 하고요. 또 개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주체, 즉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업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기업뿐만 아니고 개인의 노동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다 기업이라고 지칭합니다. 즉 일자리, 취업이란 개인과 기업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양면 시장 또는 쌍방 시장, 영어로는 two-sided matching market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단군 일에 최대 스펙을 가지셨다고 하더라도 그 스펙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없다면 당연히 취업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취업 활동의 기초는 제1단계는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기업, 업종, 산업, 직업, 이 직업군에서 어떠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기업이 처하고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1번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관심 있는 기업들은 항상 글로벌 마인드셋을 갖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이며 창의적이고 이런 스펙을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필요로 하는 인재는 이런 개인적인 분야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경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경쟁 환경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을 여러분을 고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여러분이 기업을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구직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잘 모르신다면 구직에 성공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논의는 상당히 상식적이죠. 과거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겁니다.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이 시장 자체는. 그럼 왜 지금 한국의 여러분들이 최소 10년 동안 이 구직의 어려움이라는 이런 시대를 겪고 계신 걸까요? 과거 10년 아니면 15년이 그 이전 세대와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우실까요? 핵심은 기업이 처한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하던 60년대 말부터 1998년 IMF 위기 전까지, 또 길게 잡자면 2008년 금융위기까지는 비교적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예측 가능하고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한국 기업들이 적당한 품질의 물건들을 중저가로 생산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구조였고요. 내수 기업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한 품질의 물건을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면 전혀 문제가 없던 시기라고 단순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정형화된 몇 가지 물건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팔아서 수익을 남기던 시절에는 채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면 상실하고 적당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인재들을 대량으로 뽑아서 회사 내에서 빨리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생산 현장이나 서비스 현장, 고객을 만나는 그 현장에 투입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 품질 면에서 그 종류 면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절에는 기업들이 공채라는 형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개인들의 역량이나 근면성을 측정을 하고 또 대량으로 여러 명을 뽑다 보니까 구직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단순하죠. 즉, 공채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풀고 점수를 높이면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적당한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면 되는 길이 보였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요구를 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의 기업들이 처한 환경은 다릅니다. 지금 한국의 소비자들은 또 한국 기업들이 태핑하고 있는 마켓들은 저품질, 저가 상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브랜드, 심지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까지 소비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따지고 요구를 하지요. 그러면 이른바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품종의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높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또 이러한 전략을 가진 회사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할까요? 적당하게 상식이 많은 인재를 데려와서는 소비자를 만나는데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품종의 문제의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 솔루션들이 다르고요. 그 각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IQ나 근면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공채 시험이라는 형식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필요하지가 않고요. 각각 생산 과정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 그때그때 수시로 경력직으로 가능하면 검증된 사람들을 뽑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경험, 사회 경험, 직장 경험이 없으실 수밖에 없죠.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왜 대기업들이 공채 채용을 폐지하고 수시 채용이나 경력직, 스펙을 그렇게 따지게 됐는지 감이 잡히시지요? 자, 이 이해를 조금 더 극명하게 드리기 위해서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청년분들은 아마 대부분 2002년 이후에 대학 입시를 보신 분들일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그 이전에 대학에 들어가셨겠죠. 그런데 그 2002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단순한 전략만 필요했습니다. 2002년 전까지는 학력고사나 수학능력같이 국가가 집행하는 한 가지 종류의 시험을 성적을 잘 받으면 본인이 원하는 학과나 본인이 원하는 대학 이런 데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반면에 2002년 이후에 대학 입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수능을 잘 보더라도 그게 꼭 높은 확률로 좋은 대학이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걸요. 왜냐하면 2002년 이후부터 수능을 가지고 보지 않는 입학 전형, 이른바 수시 전형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 수능 점수를 아무리 잘 받아도 수시 전형으로 입학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002년 당시에 수시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는 정원 대비 비중이 약 25%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는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정시만 공략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수험생들은 점점 더 대학 입시가 어려워진다는 의미이죠.
일자리 취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 수능에 의한 전형 방법이 공채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유형의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공채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공채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어떤 기업들은 아예 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 정시에 맞춰진 방식의 구직 활동을 계속 하신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부분이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비해서.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이 입시 컨설턴트라는 분들 아니면 학원, 각종 서비스들은 이 제도들을 분석해서 어떤 유형의 학생들은 이런 전형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업들도 이런 방식으로 바뀐 게 굉장히 비교적 최근이고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올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막 뽑다가 이게 일정 부분 용량에 딱 차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아닌 다른 분야를 뽑으려고 할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정 학과에 다시 진학을 하셔서 4년간 보내신다고 해서 그 4년 뒤에 여전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종이 사람이 모자라서 절절매는 상황일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떠신가요? 마음이 여전히 무거우시죠?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는 거와 관련해서는 무리하게 무슨 어떤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업종이나 산업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종류의 문제들을 과거 대비 지금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스펙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셀링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개인의 부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취업 걱정으로 정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상황이시라면 여러분의 혼자의 잘못이나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큰 그림 자체는 그 개인에게 책임을 씌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마음을 진정하시고 이 문제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한 100세까지는 여유 있게 사실 것 같아요. 지금 20, 30대라고 하셔도 2배 이상, 3배 이상 앞으로 살 날이 남아있는데 좌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용기를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와 건강 관리에 힘을 써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에피소드에서는 그 취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영 교수님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